재심, 확정 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중대한 잘못이 발견돼서 다시 열리는 재판이죠.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순간 희로애락은 극대화됩니다. 이슈에서 최근 사건을 소재로 재심 이야기 해봅니다. 디톡스 정치에선 청와대 출신 여야 두 정치인과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쟁점 토론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언론계 계실 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영찬 수석, 윤영찬 의원님이야 한국 기자상에 빛나시는 분이고 예. 저는 이달의 기자상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 쟁점 토론을 진행하는데 또 저희 디톡스 정치의 룰이 있습니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말 끊지 않기, 조롱하지 않기. 네. 제한 제시하기. 제한 제시하기. 예. 청와대 안에서 실무진으로 계셨을 때랑 또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셨을 때는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제가 제일 힘들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때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지역 구민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모든 분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또 스스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1인 그냥 멀티플레이어가 되니까 예. 굉장히 뭔가 성과는 금방 안 나는데 아주 바쁘고 혼란스럽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전임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잘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뭐 내용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셨구나. 이번만큼 본인의 어떤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으로는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시도고 온 오프라인 이 신년 기자회견인데 기자들을 모두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리허설을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한 2번 정도 하는데 여러 번 했다고. 4번이나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온 오프라인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저는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현실을 많이 좀 받아들이시는구나 느꼈는데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답답함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표현은 큰 지금 논란을 빚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의구심도 들고 그러나 저러나 이제 기자회견이 중요한 까닭은 여과 없이 국민의 여론을 전하는 거거든요. 언론인들의 사명감이 또 높은 그룹이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소통은 사실 야당을 만나줘야 되는 건데 야당 원내대표 그렇게 만나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안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실 때만 뭐 만나 주셔야 됩니까? 우리 여당 원내대표도 간절하게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상의할 일도 있고 할 때 지금 현재 기자회견 방식을 사실상 주도해서 도입한 것도 대통령이세요. 제가 이제 처음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께 여쭤봤어요. 이 지금 기자회견을 할 텐데 혹시 질문을 좀 사전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연두 기자회견 할 때는 운영까지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냐. 기자들 이렇게 일일이 다 지명을 해서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예, 한번 해보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저 수석이나 대변이 개입하지 말고 그냥 기자회견은 대통령께 다 맡기자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전통이 굳어져 내려왔습니다. 야당도 좀 자주 만났습니다. 예, 야당도 자주 만나는데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또 소통 안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소통을 하면 또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도대체 대통령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제가 국민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뭐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셔서 자주 모습 비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쟁점으로 돌아가 봐서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 입장 뭐 어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 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럼으로써 사면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한 번씩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게 우리가 젊은 시절 특별 사면 그러면서 저도 사실 특별 사면을 받아봤습니다. 학교 때 이제 민정당사 정근동 사건으로 예. 구속되고 했기 때문에 당시 그 군사 정권의 반대자고 체제를 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특별 사면, 자녀형 집행 면제,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예. 원래 사면이라는 것이 정치적 반대자, 정적들 이런 사람을 크게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자녀형을 면제해주고 또 복권을 시켜줌으로써 대통합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큰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의를 갑자기 여당에서 끄집어내 놓고 또 그걸 뭐 심지어 구속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반성의 정도를 본다든가 사면의 취지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크게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됩니다. 예, 그때 그 사면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정치적 반대자로서 이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고 비리의 당사자로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문제를 현재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저는 굉장히 고뇌에 찬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면을 위한 분위기를 야당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걸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오늘 참 주호영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저주와 협박 아닙니까? 그거는 당신도 나중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저는 여야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극단적 대립의 정치 구도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냉정한 용어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것인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서 과거에 우리 했던 말이 현재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또 하셨고요. 대통령의 말씀 듣고 저도 속으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말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어찌됐든 인사에 의해서 비롯됐던 문제들을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본인이 정리하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총장에 대한 경고로 이제 해석하는 뭐 일부 언론도 있고요. 윤 총장은 좀 안심이 됐을까요? 좀 뜨끔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시지탄을 넘어서서 왜 이를 그동안 1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굉장히 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 대통령이 현실을 이제 수긍하시다는 측면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기제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업적을 거의 뒤흔들어 놓은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방치한 것이고요. 2013년에 우리 최동욱 총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최동욱 총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최동욱 총장이 이제 그 국정원에 대한 이 댓글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밀어냈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것만큼 폭력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작적인 방식이었죠.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총장과 우리 법무장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한 임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얘기들이 다 이제 변수가 돼서 대통령 지지율로 좀 나타날 텐데요.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 하나 받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디톡스 애청자 정엄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그 지지율이 자꾸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권 말쯤 되면은 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지 아니면은 측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대답을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권 초기에는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개혁을 이제 앞세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하면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다가 또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정책이라든지 개혁의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어찌 보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거꾸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대통령에 대한 장악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개는 보면 한 3년차까지는 개혁적으로 해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초당적으로 어떤 그 관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그때쯤 되면 역사적 업적을 남기려고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대못받기로 하려고 또 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동력을 받으면 좋은데 여당 내에서도 동력을 못 받으면 급락하는 거죠. 그런 패턴을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제 30%대로 떨어졌다가 좀 반등의 이제 기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4년차 지지율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이고요. 앞으로 지지율을 좀 반전시킬 요인들 뭐라고 보시나요?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패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35%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있어서 그 아래를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번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슈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여론의 지렛대가 됐던 경험들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막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요 두 가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반등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이전 대통령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K-방역이라는 게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국민의 자유 또 국민의 생업을 제한함으로써 업종 제한도 하고 어떤 그 집회나 행동 또 반경 어떤 제한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1년 이상 지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은 백신에 주력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K-방역에 많은 의존을 해왔던 것인데 백신에 대해서 초기 좀 오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같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백신 늦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미국과 이태리 또는 유럽 그 상황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금 당장 미국이 그 백신을 투입했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월부터 벌써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가적인 어떤 대위기의 상황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찾고 정부가 뭔가 실수했다. 또는 실수가 되길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야당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그만큼 그래도 난리를 쳐서 지금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지금 결국 이렇게 수렴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신의 문제는 사실 과학과 의학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질병청장이 최영도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질병청장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도 그 말씀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질병청장의 말을 판단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 그동안 대통령 생각합니다. 질병청자의 얘기를 계속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 정부 역량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시고 그 핵심은 또 백신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면 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도 해보죠.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진우 공수처장 그 청문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박범계 법무장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 후보자 어떻게 잘 검증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호 후보자 본인이 우리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어느 쪽도 사실은 뭐 선입견을 가지고 볼 이유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김진욱 처장이 일선 검사들은 안 데려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쓸 것이냐 변호사들 중인데 최근에 여당에서는 법을 최근에 바꾸고 가지고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까지 쓰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이념과 진영이 같은 사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악의 경우 이게 거의 홍위병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이면은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패나 비리나. 그렇다면은 공수장 스스로가 근데 그 사소한 비리라고 드러나 버리면은 그 수사기관 이 기관의 권위가 실추되겠죠. 두 분의 우려를 뭐 잘 알았는지 이제 뭐 중립과 독립과 공정을 강조했고 또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좀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주 법무장관 청문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결국 추미애 장관 시절에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추다 폭주기관차였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데 1년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를 방역해야 될 교정시설에서는 집단 이제 감염 사태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오히려 그 코로나를 집중 감시해야 될 대상에 그건 완전히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을 저질렀던 그런 셈인데 그런 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분명한 철학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컨대 뭐 살아왔던 행적에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맞는 것인지가 근책점이 되겠죠. 예, 뭐 우리 박범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월요일. 되게 될 텐데 야당에서 이제 특히 아마 지난 또 추미애 장관 또 시절부터 계속돼 온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박범계 장관에 대한 많은 정치적 공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 저희도 여당도 우리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저희도 검증을 하겠죠. 그러나 이 청문회 제도라는 것들이 시시콜콜 하나하나 침소봉대의 이 과정으로 가서 정말 나중에 야당이 집권을 하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장관을 시키려고 하면요.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는 청문회 과정을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이 와서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청문회라는 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 임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청문회를 뒀는데 청문회가 오히려 인재를 멀리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청문회가 뭐 그냥 요식행위가 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나씩만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지 한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검증을 철저히 정책 능력이 있는지 그 전에 사전 인사 검증은 철저하게 그런 재산이나 병력이나 뭐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이제 임명권자가 하고 그다음에 여야 청문위원들한테도 비공개 조건으로는 확실히 근데 저걸 자료를 내놓질 않아요. 장관 후보자들이 불신이 이제 심화됐기 때문에 거부하면 또 우리 요구할 방법도 저는 없습니다. 정책 부분들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하고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냥 자녀 문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문회를 하되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다라고 합의한 부분들을 추후에 공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청구하면 사실 지금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줍니다. 음. 야당한테. 뭐 그런 부분 둘 다 이제 뭐다 예. 개선이 돼야죠. 예. 예. 저희가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저 디톡스 주스를 예. 또 준비해서 아, 예. 마시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뭘로 이게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예, 요거트라고 하는데. 요거트. 자, 마- 같이 네. 예,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오늘 이슈의 주인공은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배우의 실제 인물입니다. 재심 전문가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이제 재심에 이어서 최근에 또 드라마가 또 나오는데 그 실제 모델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내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기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좋죠. 네. 겉으로 드러내면 또 시기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기쁘신 것 같아요. 아, 표정이. 그렇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사실.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제 부럽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극 중에 이제 정우 씨라든가 네, 이제 예. 그 예. 권상우 씨 캐릭터와 본인 어떤 성격이 좀 비슷한가요? 일단 외모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은 동의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서운하죠.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우나 권상우 씨 예. 두 분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가벼울 때는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무거울 때는 정말 무겁잖아요. 다혈질이기도 하고. 예, 예.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영화 재심의 이제 배경이 된 그 사건이기도 하죠. 약촌 옹호리 살인 예. 사건.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택시 기사의 그 살인 사건을 목격한 소년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이제 10년형을 산 사건인데요. 지난 2016년 11월에 박준영 변호사께서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아서 무죄를 또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 썼던 최모 씨의 국가상대 배상 소송에서 또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또 승소를 했고요. 직접 이번 판결의 어떤 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저희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됐고 그 재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행위 등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의 어떤 배상 책임에 대한 첫 번째 공권적인 판단이고요. 이 사건 소송의 의미는 뭐냐면은 공무원의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예. 그런 결과가 쉽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배상의 주체가 돼버리면 공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접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고의 중과실을 인정해줬다는 데 그렇죠. 의미가 있고요. 예. 수사기관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 책임을 이렇게 인정받은 그렇죠. 사안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결 결과 나온 이후에 그 이제 최 씨 같은 경우 어떤 좀 의견을 냈었나요? 15살에 네. 10년을 갖고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정을 얼마나 표출하고 살았겠어요. 예. 오히려 누르거나 감추면서 살았겠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배상소송 그 판결 선고 직후에 바로 전화했죠. 알렸습니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제 목소리에서 이제 들뜬 이런 이 기쁨이 이제 엿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지 뭐 막 말로써 어떤 소감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잘못된 판단과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이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불법을 제가 저질렀다면 저는 사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가끔씩. 저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좀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인가? 라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현 변호사님 하면 이제 보통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타이틀은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전문도 여러 전문이 있는데 네. 특허 전문, 조세 전문, 행정 전문, IT 전문, 뽀대나는 전문도 있는데 재심 전문은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은 예.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세요. 착각인가요? 착각이죠,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 변호사만 만나면 뭔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큰 기대를 또 하시면서 제게 다가오십니다. 그 부담감이 너무 크죠. 그 영화에서 보면 예, 예. 재심을 맡게 된 계기가 이제 거대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실제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이제 연수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적이 좋으면 뭐 학벌이나 이런 배경을 극복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저는 사건 수임이 잘 안 됐습니다. 주변 분들도 저한테 사건을 안 맡겼고 그래서 오기가 생기고 예. 좀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운명처럼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고 그 첫 재심 사건이 국선 변호를 통해서 제게 다가왔고 저는 이 사건이 제 운명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달라들었죠. 근데 재심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고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또 맡고 싶어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또 재심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발을 잘 담가야 하죠, 처음에. 예.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주변 분들의 어떤 기대와 예. 이런 것들, 이미지, 그 주변 분들의 기대와 응원. 여기서 제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저한테도 불행이고 또 저를 보고 또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분들한테도 실망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나의 인생 컷 순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을 좀 골라와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함께 좀 보실까요? 예,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이제 억울한 억살이라 하신 당사자분과 함께 걷는 장면인데 뒷모습을 장동익 씨. 예, 장동익 선생님이십니다. 뒷모습을 찍으셨어요. 뒷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 사진을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이제 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그 선고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무죄 당연히 나오죠. 무죄 안 나오면 제가 매장 당하죠. 이제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무죄 당연히 나오고요. 또 재심 개시 결정이 사실상 그 무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는 당연히 나오고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본인의 삶과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이분들의 어떤 경험과 마음가짐들이 아름답고요. 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도 아름답고 때로는 이 억울한 사건을 또 알리려고 애를 쓰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사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의미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분들도 살아왔는데 저분들도 그 고통을 견뎠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소자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재소자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의 수준,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재소자 인권에 대한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교도관들의 인권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정행정의 문제점도 얘기했고요. 이 교정행정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한테 뭐 따뜻하게 먹이고 재워 힘들게 해야지 다시 그 감옥에 안 들어가겠다는 다짐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죄 지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가하는 게 맞죠.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상응한 불이익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적개심을 갖게끔 만드는 불이익은 교정행정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그들이 교도소를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 가져요. 그 적개심은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은 범죄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가 나와 내 주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정행정은 결국 나와 내 주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재소자의 인권과 교도관 내 인권도 함께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다고 이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 예. 재심에 대한 승소가 이제 많아지고 예, 예. 변호사님이 승소를 많이 할수록 예. 역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고 또 사건 관계자가 사과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법이 살아있구나, 정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유명세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변호사님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 돈이 좀 되는 사건만 수임한다.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 기회에 또 해명 좀 해야겠네요. 먼저 뒷부분 돈 얘기 먼저 좀 하죠. 예, 예. 돈이 되는 사건을 제가 수임했다면 지금 반월세를 살진 않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11년 된 차, 12년 된 2009년식 그 530만 원 주고 산 차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길 만한 사건을 맡았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맡았던 건 맞아요. 근데 가능성을 올리는 작업을 아주 지난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심이라는 것은 한번 기각돼 버리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 못하는 진검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만한 사건을 맡아셨던 것도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은 재심을 맡고 재심이라는 게 어떤 뭐 인생의 이제 희로애락에 다 엮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좀 보람됐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아무래도 무죄 판결 나올 때 보람되죠. 무죄 판결 나올 때 보람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보람보다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심과 무죄가 그분들의 억울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네. 남은 인생 잘 사셔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와 또 이미 침해된 어떤 삶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하신 말씀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변호사로서의 어떤 계획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꿈은 이 박 변호사가 하는 말은 그래도 들을만해. 뭐 어떤 진영 논리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일단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법조계의 뭐 어른이라면 어른으로 좀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굉장히 들을만했고요. 예, 의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님의 어떤 뭐 앞날도 저희가 많은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ok at me. I'm as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